정당팀의 팀장이시죠? 김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새 할 일 많잖아요. 그래도 12월 달보다는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조금 예. 낮았는데 그래도 뭐 아니 요새는 요새처럼 이 초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새벽 밤 뭐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거 뭐 어제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 본다고 밤새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밤샜어요? 저는 밤을 안 샜고요. 저희 팀의 막내들이 이제 가서 현장을 좀 팔로우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 뭐 좀 사주셔야지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사우나 가라고 지금 뭐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입 닫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 보복당합니다. 예. 어쨌든 어제 많이 놀랬죠. 예, 초유의 사태가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언제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 이 불확실성이 해결될까, 그러니까 솔직히 해결될까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유혈 사태 없이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가슴을 좀 쓸어내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마지막에 또 장면 찍혔잖아요. 결국은 또 기자들의 어쨌든 포커싱이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들어가신 장면을 찍냐, 요거 많이 좀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보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나와서 그쪽도 무슨 가건물 비슷한 걸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가건물 속으로 차 대고 들어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제 보도 나도 이렇게 보니까 전 사실 저희 와이프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동물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토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리. 2012년에 입양한 진돗개라며요.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쯤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토리랑 시간을 좀 갖고 저걸 했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데 글쎄 뭐 본인이 진짜 굉장히 애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사를 뜬 거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김건희 여사를 마지막에 또 만나고 또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은 역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애처가고 로맨티스트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면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만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인하고 당연히 만나고 가야지. 뭐 난 부인은 됐고 그냥 가지만 보고 갈래.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뭐 한마디도 안 했다며요. 예, 그런 것 같고요. 보니까 거의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보면은 그러면서 이게 사실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구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또 그 여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싸리 그냥 구속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체포 적부심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게 이제 원래 뭐 아시겠지만 이 체포당하면 48시간 이내 영장 48시간 맞죠? 48시간 아마도 맞지 않을까요? 근데 체포 적부심이 들어가면 그 기간을 48시간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장 뭐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영장을 칠 것이다. 이건 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구치소에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구치소 안에 텔레비도 있더라고요. 텔레비도 있고 벌써부터 이제 그 기자들이 뭘 관심 있어 하냐면 저녁에 뭘 먹었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메뉴가 뭐냐, 이게 밭글이라고 하잖아요. 찌라시 형태로 돌았는데 그날 저녁에는 첫 뭐 메뉴로 이제 들깨 무채국, 떡볶이, 깻잎 무침, 배추김치 요걸 먹었고 오늘 아침에는 미역국 콩조림 배추김치를 먹었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술을 못 오늘 드시니까 아침에 시리얼하고 저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설이 또 시리얼하고 뭐더라? 아, 이렇게 기억이 구치소 안 나네.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따로 또 나오는 게 있나 아, 보네요. 그렇지는 않은 예, 것 예,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 메뉴들이 좋더라고요. 예, 건강에 되게 좋기 때문에 또 술을 또 못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건강을 좀 되찾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거의 못 잤다며요. 새벽 1시에 자서 2시 정도에 뭐 깼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그동안에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뭐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정도로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리 예. 배짱이 뭐 두둑한 사람이라도 예, 예. 이거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을 거니까 예, 예.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압박을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외환죄나 내란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된 여부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형사상으로 봤을 때 이게 명백하게 또 좀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어쨌든 그런 처벌 단계에 있어서는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경고성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수방사령관이나 뭐 저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구속 중인 경찰 고위 간부들 얘기하는 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완전 180도로 다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권영진 의원은 어제 뭐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한테 예, 예. 그 진짜 이 의원들 끌어내라 그랬느냐 예, 이거 예. 뭐 물어봤다 그러는데 대통령 얘기는 예. 아, 무슨 전화는 했는데 아. 그런 얘기를 했겠냐 이러는데 예.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자꾸 어긋나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딱 보면서 이게 그분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던 분으로 명성을 쌓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법을 같습니다. 집행한다 뭐 그러고 뭐 명성 뭐 다 좋은데 예, 예. 옛날에 보니 멋있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을 예. 중성하지 않는다 예. 뭐 그러고 이게 그 좀 고위직들 수사하려면 이게 밀리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좀 당혹스럽죠. 이게 약간 특정 그 직업 계층에 대한 이게 좀 약간 오해가 불러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보면 보험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금도 정말 많이 좀 타시는 예. 제가 좀 봤거든요.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 보니까 법망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요령이 너무나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참 그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돼 있대? 내란 특검법 오늘 방금 전에 보니까 속보했던 걸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108명 저기 그 의원 전원이 합의를 해서 합의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 공동 발의로 해서 일단 내기를 했고요. 일단은 민주당은 원래 오늘 예정대로 했으면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자체 자기네들 이제 그 특검을 통과시킬 생각이었는데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기다리지 않을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는 하는데 물론 좀 시간이 2시간 넘긴 했습니다. 넘긴 예. 했는데 본회의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아마 오늘 정도에 막후 교섭을 좀 하고 원내 대표들끼리 좀 합의를 해서 내일 정도에 뭔가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란 특검법 예예 계엄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면은 예예 그게 전 굉장히 그걸 주목하는 게 예. 이게 그 강성 지지층들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아 이반 근데도 이거를 하는 거 보면 예. 아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수님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럼요. 하는데요. 예. 예. 우리가 오늘 모실 분도 뭐 대선하고 물러나진 않지 그렇죠. 않나요? 예예. 네? 저희가 그래서 예. 굵직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조기 대선 말씀하시니까 예예. 근데 나 오늘 깜짝 이것도 걸릴까봐 일단 내 버릇이 돼가지고 예. 뭐냐면 N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예예. 저거를 해야죠. 이 개요를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릴게요. 예예예. 오늘 그 여론조사 NBS라고요.
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데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예, 예.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니 봤죠? 이거? 예, 예, 봤습니다. 예. 뭘 제일 놀랐어요? 저는 요 분이 저랑 같은 성이 같은 김문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 김 씨는요. 예. 그렇게 따지면 친근하게 느껴질 예, 사람이 예. 엄청 많죠. 예.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교수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지지자로 해야 될까요? 요 분들에 대한 위세가 이 정도로 나타날 정도가 아닐까라 놀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가장 큰 대형 그 여권의 대권 주자로 봤던 홍준표, 오세훈을 가뿐하게 앞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교수님 만나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요. 예, 예. 그 일단은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이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된 여론조사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주관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으로 뭐 어느 정도 나오면 객관식으로 하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가 지금 주관식 객관식인지 제가 암만 들여다봐도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응답률이 19.6%인데 일전에 저희가 좀 논란이 했던 많은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ARS 조사는 예. 그때 전에 ARS 조사 보면서 지금 같은 시기 사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이 모르잖아요. 예. 지금 같은 시기에 보통 2, 3% 나와요. 근데 요새 5%가 대부분 다 나와요. 5% ARS 조사 5% 넘는 건 언제냐? 예. 선거 있을 때 넘어요. 그럼 명백히 조기 대선 국면이다. 뭐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하여간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몇 퍼센트 나왔죠? 29%로 나왔고요. 여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33%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좀 수치가 아닐까. 예.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왔죠. 예. 국민의힘이 35% 지지율 나왔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돌이켜 보면 예. 새누리당 지지율의 회복 속도가 지금에 비하면 엄청 느렸어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이건 아니 전 이거 봐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학습 효과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민주당이 많이 오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좀 상당히 민주당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건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계속 탄핵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소하고 압박을 넣는 그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보수 쪽 계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위압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더 결집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료가 되지 않았을까. 같은 그 계엄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불안해졌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게 좀 어떻게 제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자꾸 흔드니까 전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보면은 그러니까 교수님 이례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 비슷한 국가 중엔 탄핵 전문 국가 아니에요. 이 탄핵하면 또 일가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8년 전하고 비교해 놓으면 지금 이 수치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저 기자들끼리의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대로라면 진짜 대선 때 가서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권대로 결집을 할 거고 야권대로 결집할 텐데 야권의 문제는 뭐냐면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한계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기자들끼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후에 그 실시된 그 대선 때요. 그 되게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때 아마 77% 넘는 그 투표율이었어요. 그 투표율 77% 넘는 투표율 속에
사실 50%가 안 되는 득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보수 후보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이 세 후보의 득표의 합은 50%가 넘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볼 만하다는 싸움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수 정당에서 예, 특히 예. 국민의힘이 그때는 바른정당, 예. 그 나뉘어졌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게 나뉘어지는 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전 오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야권에서도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어쨌든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조사에 따라서 좀 이 조사를 좀 비롯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은 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예. 이 추세라는 거는 분명히 아주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예. 분명히 들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이준석 의원도 대선에 나가는 거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저 예. 얼마 전에 그 저기 SNS 글이랑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 나온 걸 들었는데 예. 본인 자체는 그러니까 개혁신당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을 떠나서라도 뭔가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직접 드린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대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개혁신당 개혁신당을 플랫폼 삼을지 아니면 본인 개인이 나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또 나온다고? 네.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뭔가 3명밖에 없는 정당이잖아요. 애틋한 마음도 갖고 있긴 하는데 이게 소수 정당으로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전형적으로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지금 어쨌든 허은하 대표하고 또 이준석 의원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 그냥 뭐 소견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대주주가 있고 약간 CEO 혹은 바지 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제 그 CEO나 바지 사장이 지분까지 좀 뭔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대주주가 이제 발끈한 게 아닐까. 예, 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꼭 나오겠네요. 예, 나오고 그 이후에 진짜 여권의 단일 후보가 될런지 아니면은 또 그냥 따로 나와서 그때처럼 뭐 안철수 후보의 역할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지 좀.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새 다시 이제 저기 활동을 한다라는 썰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 뭐 사진 많이 찍히더라고요. 예. 일부러 찍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다시 좀 접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매체랑 접선을 했다거나 기자를 만났다는 게 못 듣고 있습니다. 얼굴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뭔가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막 정치할 때는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 사방에서 욕 먹고 이러면은 뭐 식욕이 나겠어요, 사실. 예? 물론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살찌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의원들 보면. 근데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은 요새 좀 움직여요. 요거도 뭐 물론 뭐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분 다 활동하고 계시고요. 김동연 전 지사 같은 경우,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권 기자들이랑 접촉을 하고 있다 정도는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기자들과의 좀 접촉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임팩트 있는 분이 있잖아요. 예. XXR 하는 분이요. 박용진 의원 예,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임팩트가 있고 존재감이 좀 존재감 임팩트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컨틴전시 플랜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분도 하나의 유력한 좀 주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 직접 들어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권 뭐 다른 사건 안 맡긴다며요, 그 재판부에.
제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진짜. 근데 좀 이제 민주당이 좀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서두르는 경향이 좀 더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서두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역풍도 있고 오버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예.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행보를 이렇게 보면 뭐 아니 당연히 다시 예, 예, 나오실 예. 분이니까 이분은 예, 예. 상수죠. 근데 뭐 이 상당히 뭐 보폭이 넓더라고요. 뭐 예, 다음 주에도 지금 예정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권 이제 은행장들, 금융 지주분들 만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뭐 서민금융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정도쯤 되면은 대권 주자의 행보죠. 진짜 완벽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뭐라 그랬죠? 그 굉장히 슬프다,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 사실 이 중도층의 표가 지금 절실하거든요. 예, 이재명 예, 예. 대표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여론조사에서 아까 선호도에서 몇 퍼센트 나왔죠? 29% 나왔습니다. 29% 예, 대통령 적합도. 예, 예. 이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옛날 거니까 2017년 1월 둘째 주 여론조사가 있어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이때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왔느냐? 예. 31% 나왔어요. 근데 그때 31% 나오는 거는 예, 예. 왜 나왔는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막강한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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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막강한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반기문 총장이 20%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보폭은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나와가지고 예, 예. 나오셔가지고 좀 특히 이제 뒷얘기 우리가 백불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거 예.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정당팀 김유성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놀고 있었는데 12월 3일 에이, 뭐 노신 얼굴이 아닌데요. 얼굴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 운동을 많이 하시네.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이 턱선 같은 게 옛날보다 많이 사셨어요. 제가 아팠잖아요. 혹시 무슨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어, 깎으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 오히려 이제 아파서 살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얼굴색은 좋으세요? 예, 뭐 그러니까 노니까 마음 편해서 그런 모양인데 아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얼굴 좋아졌다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마음 살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다고 근데 그러고. 그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박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라면? 아이고 매일매일 지지고 볶던 것보다는 낫죠. 신간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전라도 사투리 그대로 신간 편하죠. 근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쭐게요. 이 계엄이라는 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미쳤나?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뭐 저는 이렇게 대국민 담화 발표한다는 얘기를 이제 속보로 봤어요. 예. 뭐 자막 속보로 보고 한번 볼까? 예산 때문에 뭐라고 투덜투덜 하겠구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봤는데 해당 그 영상을 이제 핸드폰으로 찾다가 유튜브에서 못 찾아가지고 좀 늦게 봤습니다. 딱 열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반응은 미쳤나? 이러고는 바로 옆에 있던 이제 뭐 와이프한테 비상계엄이래. 제 와이프가 아니 당신 아직도 가짜 뉴스 이렇게 보냐?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 AI가 만든 딥페이크다. 너무 구체적으로 탁 반박을 하니까 TV를 켜봤어요. 이게 웬일이야? 진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러고 나서 20분 안에 그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첫 줄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저항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무위원 다 사퇴하십시오. 당신들 자격 없습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 군인들은 누구도 그 명령 따르지 마십시오. 그거였고, 네 번째가 국회로 모입시다. 저는 지금 국회 갑니다. 이러고 이제 국회로 출발을 했어요. 뭐 계엄을 제대로 준비했으면 당연히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요,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집에서 한동훈 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뭐 집에서 잡히나 가다가 국회에서 잡히나. 국회 앞에 탱크 위에서 난리 치다가 잡혀가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너무 빨리 갔나 봐요. 탱크가 안 왔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군중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있고요. 이게 분명히 계엄 선포는 했고, 이게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경찰들이 막고 있고, 차벽은 쳐져 있고, 그런데 탱크는 아직 없고. 그래서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민들을 그냥 두지 말고, 어차피 내가 좀 얼굴도 알려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데모라도 해보자, 집회라도 하자, 항의 시위를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 목소리도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집회를 막 이제 시작하고 항의를 하는 중에, 아, 이게 진짜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거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막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 제 머리 위로 헬기. 그 이제 특전사를 태운 헬기가 다다다다다다 저공병으로 막 몇 대가 지나가는데, 아, 섬뜩하더구먼요. 그때. 그렇죠. 아니 저는 제가 20살 때 계엄을 겪었어요. 네, 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있는 술을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있는 술을 다 마시니까 예.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용기가 좀 나세요? 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각성이라는 게 되게 예, 예. 저는 각성 상태라는 게 뭔지 그날 느꼈는데 밤샜죠. 다음날 아침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했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 때 또 데일리로 그 이 라디오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행을 하고 집에 왔는데 졸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각성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무섭구나. 근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하고 느긋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현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 경우도 뭐 감옥에 있거나 네. 망명을 나가야 되거나 국회의원이 아닐 때도 많았고요. 뭐 이런 때 연금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더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건너가 고문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제2의 DJ가 되는 길은 공부하고 세상을 넓게 보는 거다. 계속 저한테 조언해 주셔서 충분히 됐을 수 있죠. 그거를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살아있는 교육 아니에요? 계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거 겪어야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불필요한 근데 에너지. 그게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는 뭐지 경고성 했다 뭐 어제도 이거 근데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내요. 네. 예? 예. 계속 뭐 손편지 그 손편지 왜 이게 못 치시나 이거? 뭐 이게 안 모르죠. 되나? 뭐 그게 더 그 손편지 뭐 그 이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핵심적으로 보면 세상 뭐 사안은 완전히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21세기에서 최선도의 나라를 구가하고 있는 중에 80년 이전에 낡아빠진 지긋지긋한 낡은 것들의 대표 주자가 지금 대통령이 앉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아니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읍소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낡아빠진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검찰총장 할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대통령 하는 내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상 치고 소리 지르고 경노하고 이러면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그 낡아빠진 리더십과 세계관, 이 시대에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을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계속 그 메시지를 내는 게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에게 기댈 곳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동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선동이죠. 있더라고요. 내란 선동이었고요. 국민을 시빌 워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른바 시민 간의 내전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일정하게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정치 무당들 그리고 이 극악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동체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들이 뭐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정치 무당들은 유튜브에 가도 돈 벌었다고는 하지요. 차라리 이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라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행여라도 박수 쳐주고 도와주시는 건 뭐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전부 그 여론조사에 오늘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 그 결과가 강성 지층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왜 민주당은 이렇게 정말 탄핵이라는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나왔어요 오늘 MBS 조사에. 네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럴까요?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에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요. 이거 잘 쓰면 약이에요.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당황하고 조급하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될 사람이 국민을 오히려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굴 믿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의지합니까? 여당은 오히려 한남동 관저 가가지고 거기에 내란 선동의 주범인 사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옹호 행위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믿을 데가 없잖아요. 종교? 종교는 그냥 마음을 의탁할 뿐이죠.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지금 현재의 불안도 있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질 것 같고 대한민국 상황이 되게 안 좋고 불안하고 근데 우리 후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 것 같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 것 같은 이 불안함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정치 세력들이 좀 이렇게 아닙니다 하고 안심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안심과 안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못 해준 거예요.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걸 못 보여줬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 마치 3차원 세계가 이렇게 막 뭉개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세상에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더블이었는데 매트릭스 같은 지금 걸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예. 뭐 현실계가 뒤틀리는 일이.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 초야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당이어야 한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사실은 미국 CES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오자마자 계엄을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냐면 잠깐만요. CES를 나가니까 이 대한민국이 난리고 내란 수계는 안 잡혀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정말 어디 저기 무슨 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된다. 그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역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 없어요. 여기도 불안해. 이런 느낌이지만 대통령 빨리 탄핵하자 한 60%가 넘어요. 그리고 인용해야 된다가 훨씬 굳건해요. 계엄이 옳았냐 틀렸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국민 상식은 건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오는 대통령 선거 조기 선거에서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 그리고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씬도 못할 거예요. 국민들의 상식 앞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경쟁해야 되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각국들, 대한민국과 경쟁하는 나라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따라잡으려고 뛰고 있는 상황에 기업들만 지금 거기 그러니까 숨이 차서 숨이 목까지 차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뭘 해야 되겠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정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라 망한 줄 알았잖아요. IMF 때. 나라 망한 줄 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산업화는 제일 늦었지만 정보화는 제일 먼저 합시다.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까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80조를 갖다가 여기다 쏟을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때 한 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72조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10배가 넘는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앞으로 6천억, 7천억을 해서 AI를 키우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왜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야 되지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모이고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 지금 민주당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CES 거기 가니까 신기한 거 많죠. 새로운 그죠? 신기한 것도 많고요. 아, 이게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흐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이데일리에서도 좋은 기사 많이 나오죠. CES에 대한 브리핑 기사들이. 그러나 가서 보면 아하, 이게 또 확 다르구나라는. 제일 느끼죠.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필라라고 하는 자동차. 그게 뭐예요?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년 된 거예요. 소니가 4년 전부터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다이슨, 전자제품 만드는 다이슨, 그리고 저기 애플도 차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첨단 기술과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걸 도전을 했죠. 전기차가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다 실패했고 포기했는데 소니는 4년 동안 고민하다가 혼다랑 손을 잡고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이제 아이오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낸다. 이게 좀 비싸답니다. 한 8천, 뭐 9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고 1억이 넘는다든가 뭐 이게 상당히 비싼데 일단 소니라고 하는 뭐 게임 혹은 뭐 그 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걸 한다. 우리는 소니는요, 우리 시대에는 그렇죠. 오디오라든지, 그렇죠. 네, 가전 테레비라든지, 뭐 이런 가전에 거 뭐 있죠. 이거 네. 최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검색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최첨단의 인터넷망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극적인 그 투자와 개발을 해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업종을 뛰어넘어가면서 그 다변화하고 또 첨단화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 뭘 할 거냐? 다들 AI 그러면 아까 옛날에 바둑 두던 그 딥마인드에 뭐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최근에 봤었던 챗 GPT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거 이제 거기서 좀 떠나셔야 될 때가 됐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AI는 잘 끓인 육수 같은 거예요. AI의 그 거대 초거대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 이제 잘 대답해주는 얘네들, 얘네는 그냥 육수 잘 끓인. 이걸 가지고 어떤 레시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거냐? 칼국수, 전골, 아니면 볶음밥, 뭐 뭘 할 건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잘해요.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은 절반의 1등이 우리예요. 1등. 압도적 1등. 2등이 미국. 뭐 그냥 한참 떨어지면 우리가 절반 가까이를 혁신상을 휩쓸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도 열심히 이걸 따라가고 있어서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가전에서의 어떤 그 융합, 통일성을 이뤄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핸드폰에 온디바이스가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적용됐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AI 거품론과 뭐 그 AI of thing 모든 것의 AI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여기서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혁신을 더 우리가 촉진시킬 거냐.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그 경쟁에서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AI의 그 초고대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마크롱이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우리보다 한 10몇치 정도가 뒤처져 있었던 AI 역량을 우리보다 앞선 5위, 6위권으로 끌어올렸거든요. 한국이 한참 뒤져 있었던 나라를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하고 인력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고 기업들이 리쇼어링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투자와 지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계엄이라뇨. 이러한 때에 정말 내란이라뇨.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찍고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이거 헌재가 이제 다 알아서 할 거고요. 수사기관들이 좀 조금 느리긴 하더라도 거기서 어쨌든 의법 조치 다 할 거고요. 재판부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분명한 단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그거. 이제 민주당은 이런 시대에 달라진 세계 흐름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주도할 건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길을 열고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당으로의 자기 역량을 보여주어야죠. 그 기업 말씀하시니까 그 삼성전자 주식 사셨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요즘 쓴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 삼성 잘해라. 내가 뭐 삼성이 반칙하거나 그 오너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받을 생각이 없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잘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있어요. 근데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전 주식도 샀고요. 네. 거기 그 사장단 뭐 회의가 요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강연도 했어요. 거의 90%는 제가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조졌습니다. 내가 왜 삼성을 비판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뭐 질의응답 과정이라든지 그 위에 뭐 식사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박용진이 삼성을 미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박용진이 우리 기업에 대한 기대와 응원, 지원에 대해서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연 나가면 꽤 받으실 텐데. 아니 얼마 안 주더라고요. 그 실망이네요. 네, 실망이에요.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죠? 근데 많이 이게 그 국회의원 전 할 부르지도 때는 않아요. 국회의원 할 때는 그 김영란법 때문에 최대 60만 원이었는데 그보다는 더 주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저를 부를 때 뭐냐면 예. 재경 땡땡 고등학교 동무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선거 때, 예? 이거 선거 직후 뭐 이런 거지. 뭐 기업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업에는 최근에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갖고 현대차 그룹 쪽에 하나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대자동차한테 엄청 엄하게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동차의 그 제작 결함 문제, 리콜 문제로 국토부 장관한테 대정부 질문하는 경우는 제가 최초. 그리고 실제 상임위는 국토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해서 추궁하고 문제 제기해가지고 5년 동안 국감때 싸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타2 엔진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수백만 대를 리콜하고 무상 수리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 안전에 기여를 했어요. 그 혜택은 저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현대자동차가 리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요. 아니 어차피 해줄 거 왜 굳이 왜 소비자들 그 골탕을 먹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니까 현대자동차 제가 원했던 대로 그 그러니까 국내 시장, 자동차 시장 굳건하게 지키는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높아지고요.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주잖아요. 소비자 신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막 현대자동차한테 왜 리콜 안 하고 왜 소비자 안전을 제대로 안 지키느냐고 5년 동안 할 때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박용진이. 그러니까 그때는 현대자동차 제가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대자동차 임원단 회의를 하면 박용진 지칭이 그거였다는 거 아니야? 야, 그 새끼 있지? 그러면 야 박용진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가 박용진 그 새끼래요. 아주 진짜 저는 이 얘기를 거기 저 삼성 가서도 얘기를 했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박용진 그 새끼로 불리던 현대자동차에 내가 현대자동차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때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해주면 다른 데는 다 그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다 로스가 있고 이렇게 불량률이 생겨요. 예. 이걸 잡아주는 거는 소비자랑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 다 숨기고, 위해한 일도 숨기고, 안 해주고, 조치를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총선 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총선이요? 막 네. 밀리고 막. 아 근데 기회가 왔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볼 땐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큰 걸로 나가셔야죠. 작은 데에서 밀렸을지 모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궁식궁식거리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정치는 그래도 기억이 사라지진 않죠. 사람인데. 정치가 그런 거죠, 뭐. 예. 그 칼진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고. 제가 지적한 비판과 이런 것들 현대자동차나 삼성처럼 오해해서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뭐 미워하고 뭐 원망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일이거니와 이제 지금 남은 건 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국에 말이죠. 민주당이 대선을 놓쳐요. 져요. 그래서 다시 내란 옹호 세력한테 권력을 넘겨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민주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개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노력에 힘을 보태는 건 맞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너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뭐 거기에 대답하고 그럴 만한 시점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힘을 보탠다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글쎄요. 그렇게 들리시면 그렇게 들리실 테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다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물론 MBS에서도 네. 뭐 그렇게 물어보대요. 민주당 후보 지지. 그다음에 뭐 아니요. 국민의힘 근데 거기 지지. 문항이 많아요. 근데 개인을 물어본 예. 것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하고 후보 지지, 민주당 후보 지지가 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붙었어요. 네, 맞아요. 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왜냐하면 돌아가는 김문수, 거지? 홍준표, 한동훈을 합치면 엇비슷해서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근데 그게 특이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도 나가시기만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제가 볼 땐 문자 그대로 당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막 조급해하는 모습, 아하. 당황하는 모습, 힘자랑 못해갖고 예. 이렇게 어쩔 줄 몰랐죠.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거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지만 보는 분들 중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요새 좀 그런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잘해야겠죠. 앞으로 잘할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새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하나 더 할까요? 진영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름대로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신율의 뉴스메이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